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 집사님과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또 혼자 진행을 합니다. 정 집사님하고 제가 일요일에 녹화를 하거든요. 저는 아침, 집사님은 저녁 시간 이렇게 되는데, 아, 주말에 말이에요. 우리 아랫역의 진주에 진주 시스터스라고 불리는 세 분이 계세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서울에 계시는 지체를 좀 만나러 오셨어요.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 길 마다 않고 올라오셨는데, 위로를 하러 왔다가 위로를 받고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 3일을 시간을 내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 주말 3일 동안에 우리 집사님이 수고를 해 주셨어요. 차편을 제공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말이죠, 픽업을 해서,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모시고 다니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경기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그 방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만나러 나와 주시고 하는 바람에 또 오래간만에 풍성한 교제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집사님이 시간을 내지 못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실제로 신자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그 어떤 행동들이 훨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니까 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평일날 이걸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집사님이나 저나 생업이 있단 말이에요. 생업이 있으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 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다시 컴퓨터를 켜고 말이죠. 또 카메라도 이렇게 켜놓고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려요. 돌아가는 그 형국이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또 마음을 터놓고 한 말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게 화요일 저녁인데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마치고 어 그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일 아침 시간이 될 듯한데 그렇게 이제 파일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미국에 왔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떠냐면, 아직 본격적으로 뭐 회담을 하고 뭐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미 미국 쪽에서는 어, 한국이 원하는 그 요번에 뭐그 반도체 문제라든가 또 전기차 문제는 이미 확정된 듯 그렇게 보여서 말이에요. 아예 한국 쪽에서도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포기한 듯한데, 뭐 이런 것들이 의제로 잘 삼어지지 않을 듯하고, 흘러나오는 말이 외교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지 못할 한국의 그 뭐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미국 측은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 미국 관료가, 이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전쟁도
공식적으로 의제를 삼아서 말이에요. 미리 뭐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지금 국제 사회에서 미묘하게 그 어 셈법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것과 뒤로 챙기는 실속이 다른 요런 마당에 한국에다가는 대놓고 속을 다 까 보여라. 겉에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의제로 삼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에 뭐 누구는 30여만 발, 누구는 44만 발, 뭐 이렇게 말하는데 44만 발이 구체적으로 아마 확인이 되는 듯해요. 그것이 이미 선적이 됐고 독일의 뭐 미군에게 뭐 대여 형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한국사님을 그 표시했던 그것도 다 페인트로 이렇게 지우고 말이죠. 페인트로 지운 거 보면 알죠. 뭐 그렇게 지운 거 다 한국제다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타조가 풀숲에 머리만 박고 자기가 숨겨진 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미국이 의제로 삼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을 엄청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의제로 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것도 또 그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또 그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국가의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당연히 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식에 따른 적절한 대응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니까 세상은 어둠이라 하셨고 여기에 우리가 나몰라라 정교 분리 따위나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정교 분리는 정치적 야합이었어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건 정치적 야합이었지 결코 그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엔 절대로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물론 좋은 측면에서 종교의 정치 간섭이라든가 정치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정교 분리를 내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요. 종교가 정치를 간섭할 일도 없고 그리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도 악한 일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정교 분리를 해야 하나 정치가 인민들의 삶이잖아요. 살림살이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살림살이죠.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우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은 있을 수 없죠. 당연히 흑암이라는 어둠에서 빛으로 살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당연히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주권 재민으로서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해야 마땅합니다. 요즘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동일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런 뉴스도 보고 말이죠. 또 그런 뉴스를 보고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뭐 나라와 민족 걱정한다니까 또 당신은 민족주의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민족주의자가 맞지만 넓은 의미로는 신자죠. 나라보다 믿음을 앞세우지 않아요. 민족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지 않아요. 다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침탈을 당했을 때, 더 나아가서 국권을 빼앗겼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박탈되니까 이것은 신앙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해요. 지난 2, 3일 동안 유튜브를 몇 개를 봤어요. 한 연화목에 본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제작한 유튜브예요. 아니, 방송인데 유튜브로 잘라서 내보낸 거죠. 하나만 개인이 제작한 거였고, 그래서 뭐 미국 방송이에요. 하나는 영어로 하는 인도 방송인가 아니면 아무튼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그리고 영어 발음도 미국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쪽 인도나 뭐 중동 출신의 사람 그런 발음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거기도 이제 방송국이었는데 그걸 좀 찾아서 봤어요. 근데 모두 다 이제 그 주제 하나였어요. 그 주제를 다룬 것만 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미국 달러에 관한 거예요. 미국 달러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클립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윤석열이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가당치도 않게 세계사의 흐름을 얘기하면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다는 걸 말이라도 하든가 그냥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말만 하고 우격다짐식의 고집불통 반민족적 어떤 결정을 마구 하고 말이죠. 밀어붙이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미리 설명을 하면 뒤에 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이해를 해 줄 수 있겠지만 말이죠. 세계사의 흐름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이 어쩌니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말이에요. 세계사의 흐름을 좀 읽어보고자. 전체다는 아니에요. 전체다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좁은 부분도 제가 전문가의 식견이 없어서 다른 사람 전문가의 말을 제가 들어보고 들은 다음에 그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한 10개 정도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전부 달러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축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나라든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reserve money 그래요. 그런데 이 기축통화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딱 내리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냥 제 언어로 말을 하면 그 나라의 대외 그러니까 외국과의 교류에서 내놓을 수 있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무역을 하잖아요. 무역을 할 때 기축통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국통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기축통화.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가 원이잖아요. 중국은 위안이고 일본은 앵이고. 그런데 자국 통화가 아니라 자국의 기축 통화로 뭐 무역을 하면 결제할 때 결제 대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축 통화예요. 우리나라의 기축 통화도 달러, 일본의 기축 통화도 달러, 뭐 이런 거죠. 물론 기축 통화가 유로도 있고 또 일본 앵화도 기축 통화예요. 그런데 달러가 많이 쓰이죠. 실제로 50% 이상 쓰인다는데 50 몇 프로 쓰인대요. 50 몇 프로 쓰이는데 그러면 달러가 영향력이 50 몇 프로밖에 없나? 그렇지 않아요.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이건 퍼센트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국이 기축통화로 달러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페트로달러라고, 페트롤리움이 원유잖아요. 페트롤리움 원유. 그래서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있는데 원유 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원유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원유를 필요로 할 때 달러로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에이, 목사님 달러로 안 할 수도 있죠. 유로로 해도 되고요. 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그래도 좀 힘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은 엔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중국은 위안화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대개 나라들이 200여 개국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걸 기구라고 해야 되나? 전산망이라고 해야 되나? 스위프트가 있는데 SWIFT, 스위프트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통신망인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수표를 발행을 하거나 뭐 했어요. 아니면 뭐 그걸 뭐라 그러더라? 신용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A 은행이다. 그러면 이 수표를 받았을 때 부도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스위프트에 회원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회원이 돼서 서로 인정을 해주자 하는 거죠. 서로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어떤 은행이 거기에 이제 스위프트에 그 회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 은행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발행한 그 어떤 결제 도구, 수표면 수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페트롤리움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 은행일지라도 스위프트에 가입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그 결제 대금으로 어떤 수표를 발행을 했다. 그렇죠?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 있구나. 그 신용장을 발급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달러를 쓴단 말이에요. 수표든 신용장이든 달러로 자국 통화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54%인가 뭐 이 정도가 쓰이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54%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패권으로 쥐고 있는 이유는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각국의 기축 통화로 삼는 이유는 무역 전반에 걸쳐서 달러가 사용되어져 있고 특별히 페트로 달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원유 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로 한단 말이야. 이거는 스위프트 때문에 그런데 스위프트가 각국의 200여 개국의 은행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 스위프트는 그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달러에 관한 걸 좀 찾아본 거예요. 일부러. 요즘에
달러가 위상이 어떤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평생을 제가 여행을 못 해가지고 말이죠. 여행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로 여행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어느 유튜버가 한국 유튜버가 이집트를 갔어요. 피라미드 있는데 그런 데 갔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말도 못한 겁니다. 그게 그런 유적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인류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문명들,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집트 라는 한 나라의 유산만은 아니잖아요. 인류 모두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긴 하지만 쓰레기들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랬는데 말이에요. 3개월 전쯤에 이집트가 자국 통화가 옛날에 뭐 콜롬비아,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돈이 아닌 게 됐어요.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달러 대비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가 1달러에 막 2천 몇백, 2,800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그렇게 폭락을 한 거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달러가 기축통하고 달러로 환산해서 그 부의 축적 정도를 계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800 얼마였었다가 말이에요. 800 얼마였었으면은 원화로 계산되어졌던 그 한국의 어떤 재산이 달러로 환산했었을 때 뭐 이만큼이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00 얼마가 되니까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미국에서 그 기아 자동차를 1억 불에 1억 불에 뺏어가려고 했었던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삼성 주식 상당 부분이 날라갔고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가 아니에요.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 자본가가 가지고 있죠. 개인으로 치면 제일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은 이미 다국적 기업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뭐 그렇게 주식을 외국에 다 뺏기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그 꼴이 났더라고요. 이집트가.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브릭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이렇게 5나라가 블록을 만들었죠. 일종의 동맹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동맹인지 아마 동맹 비스무리한 건지. 근데 이 5나라가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대요. 인구는 전 지구의 20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또 뭐 20 몇 프로나 몇 프로나 좀 덥나?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그리고 그 GDP가 20 몇 프로다 참. GDP가 20 몇 프로라 그랬나? 전 세계에. 그리고 무역은 16%뭐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큰 어떤 블록이죠. 큰 연합체예요. 이 연합체가 그 자국끼리 어떤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발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사실은 조금씩 있어 왔죠. 그래서 일단 달러를 사용하지 말자 이걸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국 통화를 먼저 사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일단 달러를 쓰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 달러가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전자화폐를 사용하든지 뭐 추후에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들 가운데서 인도와 중국은 관계가 껄끄러워요. 얼마 전에도 국경에서 거의 국경선도 제대로 그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직접 가서 보면 여기가 인도 땅이냐 저기가 뭐 중국 땅이냐 이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분명할 텐데 그게 거기에 뭐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철조망으로 안 하죠. 철조망 같은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데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국경이 넓어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중국 땅이긴 하나 인도 북부 지역에 강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로 공사를 해서 그 강에서 중국 동북까지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인도로 흘러가야 할 물이 막히잖아요. 앞으로 전쟁은 물의 전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예민하단 말이에요. 아니 인도도. 그래서 좋지 않은데 뭐 그러저러한 일로 아무튼 군사 충돌까지 벌였어요. 인디아하고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죠.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다는 거예요. 군사 충돌까지 벌였지만 손을 맞잡는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우리가 한미일 블록을 미국식이 원해서 강력하게 원해서 그리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어서 한미일 공조 뭐 이렇게 연맹, 한미일 동맹 뭐 이런 거 만들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북중래에 맞서는 거다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호도를 하는데 정치권과 북중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있는 지점은 있으나 러시아하고 중국도 관계가 그리 썩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외교 무대에서 보면.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중국이 지금 G2에 들어갔고 옛날에 투 서밋에 두 정상의 러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소련 시절에. 그런데 중국의 부상이 만만치가 않고 뭐 이러니까 말이에요. 뭐 그런 지점도 있을 거고 뭐 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러시아하고 중국이 왜 그런가 아무튼 두 강대국이어서 패권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어쩐 건가 나쁘지는 않으나 뭐 좋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그렇게 짝짝꿍이 뭐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보폭을 잘 맞추고 있나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와 중국처럼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상당수의 나라가 이미 달러의 통치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잠비아라는 나라에서는 달러를 사용하면 감옥에 보내버린대요. 그리고 13개의 나라에서 브릭스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세계 13개의 나라에서. 브릭스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브릭스와 함께 하겠다. 이 달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동참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제재를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유로로 원유 대금을 결제받고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
웃기는 게 말이에요. 일본과 중국이 으르렁 대잖아요, 서로. 그렇죠? 일본이 미국에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토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과 중국도 무역 거래를 꽤나 한단 말이에요. 꽤나 하는데 무역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아요. 각각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중국이 요구를 해서일 테고, 또 엔화, 일본 측에서도 엔화의 그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을 늘려가 보겠다는 심산이 있어서 이렇게 각 자국 통화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도요, 그 미국이 중국과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친구처럼 외교 무대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유럽 각국들이 말이죠. 특별히 유럽의 강국들, 중국과의 외교 무대에서의 만남을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프랑스 마크롱이 더욱 적극적이어서 뭐 중국 방문 같은 것을 하고 하면서 겉으로야 미국하고 보폭을 맞추는 듯 하지만 중국이 일단 세계 공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유럽의 그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사기도 많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너무 껄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껄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아예 날라갔다 중국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프트 있잖아요. 이 스위프트 대신에 요즘에 조그맣지만 CIPS 이런 그 어떤 기구, 이것도 일종의 스위프트 같은 전산망, 통신망 뭐 이런 건데,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중국이 주도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할 때 그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중국 물건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스위프트 대신에 CIPS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죠. 그리고 제재 동참을 유럽 각국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그랬어요. 제재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 러시아 7개 은행이 등록이 돼 있는데, 모두 다 스위프트에서 축출을 해버리면 이제 러시아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개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내보낼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액화가스 등 뭐 이런 거를, 원유 등 이런 걸 수출했을 때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스위프트에서 내쫓기면 은행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그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이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해서 그 제일 큰 은행 뭐 이런 것도 내보냈단 말이에요. 내보냈는데 7개 은행인가, 참 7개 은행인데 5개 은행을 내보내고 2개 은행은 유럽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유럽의 경제 공동체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러시아의 2개 은행은 스위프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스위프트를 통해서 러시아의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액화가스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액화가스로 가정용 그 난방을 60%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를. 그러니까 러시아 액화가스가 수입이 안 되면 당장에 그 가정의 난방에 그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하자 그러면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많은 은행을 내쫓고 그렇지만 모든 은행을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그거 모르겠어요? 미국이라고? 우리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거잖아요.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꿈틀할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나라만 꿈틀하지 않지, 이 세상에 우리 한국보다 국력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도 밟으면 꿈틀한단 말이에요. 한국만 꿈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그러면서 스위프트에 러시아 최고의 은행까지 내쫓고 하는 것에 러시아 은행을 내쫓자 그랬을 때 최고의 은행 내쫓는데도 동의를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내쫓고 이런 거 다 동의를 해줬는데 그래도 결제할 수 있는 은행 2개는 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또 많이 사줬고, 그렇죠? 중국이 많이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액화가스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약소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은행이 있지만 미국이 제재에 동참해 그러면 동참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은행이 있지만. 그래서 러시아 액화가스를 사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존적 외교를 하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밀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밀 동맹이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고, 일본도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거예요. 야망이 있죠. 다시 아시아에서의 군사 패권을 가지고 아시아의 종주국 자리를 되찾고 싶다. 그리고 인도까지 가려고 했었으나 실패했었잖아요. 대동아 전쟁에서 깨지고 하는 바람에. 그 꿈을 다시 꾸고 말이죠. 그것을 성취하고 싶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1945년도에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뒤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5년 만에. 심정적으로, 국민 감정으로 친구였겠느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한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남측에서는 모두 다 일본에서 만든 것과 일본에서 제공한 여러 군수 물품들, 심지어 식량까지 조달받아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들이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한국 전쟁이 일본에게 신의 축복 같은 복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미국하고 이렇게 거의 일본하고 미국은 동맹이고 이렇게 함께 보폭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고 또 러시아의 영향을 막아내고자, 더 나가서 옛날에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처럼 일본이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한미일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일본의 모든 군사 정보를 다 내줄 수 있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자랑처럼 떠들은 지소미아 완전 복원, 이것이 무슨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군사정보, 한국의 군사정보,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 정보는 군사정보는 일본은 별로 없다, 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앞뒤 모르는 한국에 전혀 세계사의 흐름 어쩌고 저쩌고 말은 했지만 윤석열이 전혀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이런 그 미국 의존적 외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하다못해 일본하고도 매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야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과 함께 그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도 대러시아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겉으로는 동참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자국 이익을 1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데 물론 한국이 그 퍼센테이지로 더 많다고 해요. 그렇긴 하더라도 크게 무역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금 결제할 때. 그러니까 각각 겉으로 하는 말과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른데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도청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 도청 내용이 밝혀졌는데 도청 내용에서 그 155mm 포탄 뭐 33만 발인가 뭐 이것을 뭐 미국에 대여해 주기로 했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폴란드로 우회해서 뭐 우크라이나로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한국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 없잖아요. 쉽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쉽게 단절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꽤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푸틴이 경고까지 했어요. 푸틴이 경고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경고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러시아와 한판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잖아요. 왜? 러시아가 이미 선 넘지 말라고 말을 했으니까. 외교 무대에서 그렇게 선 넘는 거 아니야. 니네가 그 미국이 도청한 내용을 봐도 그것은 너희가 미국 의존적 외교를 하니까 그냥 할 수 없다고 치고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대놓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적으로 규정을 하고 한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막 내뱉으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것은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중에서 미국에 절대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이니까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미국을 향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우리의 첨단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첨단 무기는요. 사실 대미용이죠. 지금 그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하는 것이 그 뭐 미국 땅까지 도달하는 SLBM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0km를 날아가느니 4,000km를 날아가느니 이거는 대남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남용이 아니에요. 함경북도 맨 끝에서 쏴도 부산까지 뭐 얼마 되겠어요. 직경거리 1,000km밖에 더 되겠어요. 1,000km밖에 안 되니까 3,000km용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는 로켓을 발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로켓을 발사하고 그런 거 이런 거는 대남용이 아니에요. 이건 대미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개발하면 여기다 핵까지 장착하면 너희들도 함부로 못할 걸 이런 어떤 외교적 발언이란 말이에요. 외교적 메시지 북한. 근데 아직 그 뭐 3,000 몇백 킬로 날아갔다고 하나
로스앤젤레스하고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하와이 정도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이게 대남 메시지가 아니에요. 대한국 메시지가 아니에요. 미국을 향한 메시지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이 이렇게 그 좌충우돌 한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전부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호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앞뒤 모르고 그냥 막 미친 듯 날뛰는구나.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정말 한국의 뭐 외교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러시아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강국인 한국을 어떻게 제재를 하겠느냐 이랬다면서요.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일단 인구가 많으면 강국이에요. 찾아볼게요. 러시아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베트남이 1억 가까이 되는데 베트남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일본보단 많나? 1억 5천 정도가 돼요. 우리 3배예요, 3배. 그렇죠? 그 다음에 GDP 볼까요? GDP 순위를 볼까? GDP 순위도 우리보다 안 뒤질걸요? GDP 러시아 볼까? 러시아가 1.8 2020년 2022라고 찍어봐야 되겠구나. 와, 이 나라는 많이 줄었다가 오히려 2013년도가 더 많았네요. 줄었네요. 아무튼 1.8 트릴리언 조.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한국하고 비슷한데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순위 나왔을 때 러시아가 우리보다 순위가 약간 높았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PPP라는 거 아시죠? PPP. PPP는 뭐냐 하면 소득 구매 기준으로 하는 저거예요. 구매력 기준, 아니 소득 수준 아니라 구매력 기준 GDP. 구매력 기준은 러시아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개인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개인이. 결코 약소국가가 아니에요. 약소국가가 아닌데 약소국가라고 해요. 이게 국립외교원장의 발언이에요. 근데 몰라서 했을까요? 그 말을? 알고 했을 거라는 거죠. 알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같은 약소국이 우리나라 같은 강국인 한국을 제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막 발언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러시아가 아무튼 도청에서 어떤 적대적 행동을 한 한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윤석열이가
미친 것처럼 날뛰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대러 발언을 마구 내뱉는 거죠. 게다가 시진핑의 심기도 건드리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독재 국가일 뿐이죠. 근데 독재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자들은 가오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들이박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진핑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시진핑 심기를. 대만 문제 미국도 거기까지 발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힘의 우위를 통한 뭐 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다가 어떤 그 무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 이건 내정 간섭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만하고 국교를 끊었는데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 굉장히 뭐 혐한 있듯이 막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조금 풀렸는데 올드 제너레이션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안 좋아한대요. 대만인들이. 그런데 미국도 하지 않은 발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가지고 뭐 일본의 입장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미국도 잘 말하지 않잖아요. 독도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미국도 잘 말하지 않는데 뭐 힘없는 어떤 나라가 뭐 필리핀 정도가 뭐 독도의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어떤 그런 불법 정령을 해서는 곤란하다. 뭐 이런 걸 하면 내정 간섭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국교를 단절했었을 때 그때 대만하고 국교 단절이 계속 줄을 이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대만이 국교를 수교한 나라가 21개국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은 대여섯 나라밖에 안 돼요. 유엔에서 대만은 국가가 아니에요. 올림픽에 대만은 그 타이페이 자기들이 말하는 국기라고 하는 거 그거 들고 못 나와요. 올림픽에 이렇게 나올 때도 지네 국기를 갖고 못 나와요.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스코틀랜드 같은 거죠. 스코틀랜드 같은 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이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뚜렷한 어떤 경제적 지위가 있고 말이죠. 인구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나 하지만 외교적으로 외교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만은 유엔에서 한 표 행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이가 막 말을 하니까 물론 그것이 옳거나 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위험한 발언을 왜 굳이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위험한 발언을. 그렇죠? 우리도 통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통일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만 정권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대만인 같은 경우는 한 중국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럽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친구가 없는 게 외교니까, 외교 무대에서의 각국의 어떤 행동들이니까. 일본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지금 거의 뭐 찹쌀떡처럼 붙어 있지만 중국하고의 무역 거래 때 달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한마디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대한국 경제 공습, 미국의 대한국 경제 공습은요,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모든, 지금 세계 패권은, 경제 가지고 지금, 패권을 잡고 말고잖아요. 돈이 많냐, 적으냐, 이거 갖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을, 제압을 하겠다고 미국이 중국하고 먼저 싸움을 건 거잖아요. 중국의 부상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래서 싸움을 건 건데 여기에다가 안보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 안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안보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화웨이의 5G 기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거 난리 칠 때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이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똑같은 기조로 일본도 얘기해서 뭐 안보 그러면서 뭐 북한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빠져나갈 것 같아서 뭐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겠다. 뭐 전체에 1억 불도 안 되는 그거. 그렇지만 핵심 소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안보자를 말을 하니까 그 안보자를 귀로 들은 윤석열이가 진짜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 안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념으로 미국의 행동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 전쟁인데 경제 안보에 가는 건데 그렇죠? 대북 반공 그런 이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가서 그거 얻어오겠다 그랬다잖아요. 아주 대놓고. 만약에 그 북한이 핵전쟁을 벌일 경우 핵으로 반드시 공격을 해주겠다. 남한을 위해서. 그럼 남북한 핵으로 다 죽는 거죠. 몇 대에 걸쳐서 일본에서도 아직도 아기가 태어나면 불구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데 뉴스에서 내보내지 않을 뿐이지. 이런 후유증이 있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거를 업적이라고 하고 들고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정도는 미국이 늘 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대러시아 메시지지 대북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니네가 역할을 하고 러시아 니네가 역할을 해. 뭐 이야기죠. 중국도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러시아도 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까지 내왔는데 여기까지 안 내온 것처럼 요번에 윤석열이 가서 특별히 뭐 미국의 그런 약속을 받아오는 것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웃기죠. 그렇죠? 지금 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막아야 하죠. 왜 그래요? 민족 자결주의, 대통령 자결주의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도 한번 실천을 해봤잖아요. 한 번이 아니죠. 이승만도 내쫓고 그랬죠. 박근혜도 파면시키고 해봤잖아요.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대통령을 파면을 시켜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뭐 그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성경 한 꼭지를 읽어드릴게요.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뭐 2절 써 있는데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23장 29절.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 요시아예요. 요시아.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는 왕이란 말이죠. 이집트의 왕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아 왕이 이집트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아시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잖아요. 남유다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서 아시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셨던 거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근데 아무튼 그 땅으로 하면 동북부에 있는 거예요. 동북부. 그러니까 글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멸망시켰어요. 강국이었고 남유다도 마저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남유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왜 오른쪽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그쪽 하구 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시리아가 뭔가 위세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아시리아를 침략을 하고 막 이러니까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그때 동맹관계를 맺었거든요. 아시리아하고 이집트가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도우려고. 바벨론이 하도 아시리아를 막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뭐 약탈하고 뭐 불지르고 막 죽이고 하니까 이집트가 동맹국을 도우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남유다를 거쳐서 올라갔어야만 한다는 거죠. 남유다를 거쳐서 올라갔어야만 하는데, 이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름 선왕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제가 지금 29절을 읽어 드렸는데 28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 역대지략, 역대기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보면 이 열왕기하 23장 1절서부터 보면 사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이단 사설을 다 받아들이고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거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제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개혁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막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뭐 무너뜨리고 끄집어내고 불사르고 국민들의 흐리멍텅한 정신세계를 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남유다에서도 나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10지파였잖아요. 조그만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가? 아무튼 요 조그만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북왕국과는 다르게 한 번만 빼고 쭉 어떤 다윗 왕조를 쭉 계승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리 해석도 하던데 전 크게 동일하진 않아요. 일리는 있다 생각하지만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 장차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도 나라를 예표했던 다윗 왕에게 해주신 그 약속,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를 물리적으로 계승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래도 다윗 왕조의 혈통을 따라서 쭉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유다는. 근데 그럼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7절에 가서 보면 요시야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주님의 성전에 남자 창기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에서 로마에 1세기에 동성애가 뭐 흔한 일이었었다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각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 포함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권력자 포함 더 나가서 로마교회 종교 권력자 포함 어리고 예쁜 미소년 아이들을 자기의 놀이개로 데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당시에 로마의 한 중심에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관비가 있었는데 관에서 부역하고 있었던 노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관비 중에 창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수청을 들라 뭐 면사또 이런 거 아시죠? 관비도 있었는데 1세기의 로마도 그랬다는 거죠. 그럼 관비 같은 여자가 1000명 정도가 그렇게 뭐 로마 황제나 그 도시 주변에 아예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관비가 1000명 정도. 그런 관비들을 다이아나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다이아나라고 지는 거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남유다가 그 뭐 성경학자들 말대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개성을 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개성을 하였으므로 그 신앙적으로도 개성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으나 썩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에 주님의 성전에 남자 창기들까지 두어섰다는 거죠. 그들의 거처까지 마련하고 아예 주님의 성전에서 남자 창기들이 활동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남창의 집까지 깨끗이 없앴다. 그죠? 뭐 또 그 남자 창기들이 사는 집에 여자들이 들락거리면서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일도 했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남자 창기들의 거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어떤 도구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천을 짜서 뭐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공장으로도 쓰였다는 거죠.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걸 개혁했던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판단 하나를 잘못했다는 거죠. 판단 하나를.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치러 온 거죠. 아시리아 왕을 도우러. 그런데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유다가 뭔가 바벨론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시지만 약소국이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바치고 바벨론에게도 조공바치고 이집트에게도 조공바치고 그랬던 나라가 건방지게 왜 나서요? 나서서 맞서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무기또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아마겟돈은 실제로 지역이 없어요. 무기또도 뭐 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평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팩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억지로 이것을 팩트를 진리라고 말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 무기또 그 원어로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또 산 그랬을 때 이 산이 언덕의 의미도 있으므로 언덕이 조금 있다고 뭐 거기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 그 문자적 해석은 조금 저는 피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무기또 편인데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한 절에 써놓고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구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또로 올라갔으나 바로 누구에게 죽고 말았다. 죽었어요. 이렇게 유다 전체를 잘못 살고 있는 그 유다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함으로 정말 개혁의 박차를 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한 절에 간단없이 쳐버리더라.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근데 요시야 왕이 왜 이집트하고 싸우냐고요. 왜? 윤석열이 왜 러시아하고 대적을 하고 중국하고 왜 대적을 하냐고요.
그렇죠? 이게 당시 정황인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이집트군은요 간단 없이 그 요시야 왕을 죽이고 유다를 제압한 다음에 아시리아로 진격을 하죠. 진격을 하는데 바벨론이요 그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동맹군을 물리쳐요.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을 시키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당대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죠. 물론요 한국이 1910년도 일본에게 망하기 전에 실제로 국권은 실제적으로 박탈되었던 것처럼 이전에 패망 수준이었죠. 유다가. 근데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완전히 패망이 된 거예요. 유다가 이후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동맹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당대의 패권 국가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이게 당시의 정황인데 이럴 때에 바벨론의 편에 서겠다고 했는데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는 외교 무대에서 바벨론의 편에 서겠다, 줄을 대겠다고 했던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심하게도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니까 역대기에 가서 보면 역대기에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35장에 조금 아까 11개 23장에는 똑같은 기록이에요. 근데 요 구절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떤 개혁 정책을 펴고 많이 개혁을 달성한 이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그런데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다. 나의 적은 따로 있다. 나를 친 것, 우리 동맹국을 친 것은 나를 친 것이므로 나를 친 그 적을 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서지 마시오. 내 일에 왜 관여하라고 하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세상 임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멈추시오. 어서 멈추시오.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통해서만 말을 하고 기독교인을 통해서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만 들어서 세상 일을 역사를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예표했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것의 물리적 메타포인 그 예루살렘 재건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재건을 이방 임금인 구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 재건의 첫삽을 뜨셨다는 거예요. 재건의 첫삽을.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도성, 즉 성도들의 재건을 세상 임금을 통해서 첫삽을 뜨셨다. 세상 임금의 조서, 즉 명령대로 명령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은 재건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시지 교회만 통치하시냐 이거예요. 세상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매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사를 왜 써주셨냐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요시야가 유다를 완전히 개혁한 뒤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할 정도의 모습을 갖춘 뒤에 즉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세상에 어떤 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뭐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유프라테스 강가 뭐예요? 바벨론. 요시아가 그걸 막으러 나갔다. 네가 왜 나서요 거기에 요시아. 판단 미스죠.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았다. 당신은 내 적이 아니야. 미국이 도초한 것을 보니까 러시아에게 대적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래도 러시아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나의 적은 미국이고 유럽이지 한국 너희는 우리 적이 아니야. 우리 지금 친하잖아. 무역 잘하고 있잖아. 니네가 지금 삼성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을 러시아 안에 진 게 얼만데 하다못해 우리가 니네 초코파이를 얼마나 사다 먹는데 니네 초코파이를 1억 개를 사다 먹는데 1억 개를 초코파이를 사다 먹는데 그래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가 요시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그렇죠? 시진핑도 말하는 거죠. 왜 우리의 일에 관여하냐? 양안 문제, 대만 문제 네가 왜 나서? 중국 우리가 니네하고 지금 최고로 무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 대만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시죠? 반도체 공장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게 한국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뭐 MS 뭐 이런 거 들어갔는데 대만 거예요. 대만 거. 대만은요. 그 회사가 제일 커요. 근데 그 대만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그 안보용으로 쓰여지면 쓰여졌지 메모리 반도체 전화기 따위 만드는 것에 TV 만들고 자동차에 탑재하는 이것이 뭐 그렇게 안보에 중요하다고. 지금 바이든이 삼성 잡고 앉았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일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대만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만의 무역 흑자의 80%를 중국에서 얻고 있다는 거예요. 무역은 엄청 서로 친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만 여자 총통 이름 까먹었는데 막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잖아요. 강경 발언, 전쟁, 불사,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미국의 F-35 이 비행기도 막 수입을 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지만 실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수하고 포옹을 한다. 중국도 그렇게 하면서 대만 그 반도체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산다.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50%를 중국이 한다잖아요. 반도체 생산의 50%를 중국이 하는데 한국한테 하지 말라. 한국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10월달까지만 하고 하지 마. 그리고 미국에다 짓는 거 정보 다 내놔. 근데 윤석열이가 그거 다 내주고 올 것처럼 그거 아예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SK가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외교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미국 시장도 여전히 크지만 만약에 마지막에 갔었을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는 SK가 미국의 공장을 줘야 될지 모르지만 SK만을 위해서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미국이 종주먹을 들이대면 중국을 선택해야 되죠. 왜? 중국에서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SK가.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SK에서. 미국의 이런 일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나서지 말라. 모든 개혁 정책으로 우상을 없애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무진 썼고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오판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 오판이 뭐였냐면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훈이 뭐죠? 외세에 의존하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알든 모르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다잖아요. 일본에 원폭을 투하했던
바로 그전에는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했던 일본. 그런데 5년 만에 절친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외교의 자국의 생존과 이게 방점을 두고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윤석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말하듯이 천공이라는 자에 휘둘려서인지 아니면 평생 검사로 살아오면서 생겨진 어떤 철학이 그래서인지 친일 부역자인 애비에게 받은 어떤 그 한국 신민 교육 때문에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 사대주의 한국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사대주의 때문인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비판이나 토론 등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상명하복의 사회에서만 살아와서인지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전혀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든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은 번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바른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느고왕의 단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유다처럼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자들이라도 세계사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 않을 것이냐,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의 흐름을 다는 모를지라도 달러 패권에 거부하고 나선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를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시대 표적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는 뭐예요? 에이지.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그 세대들이 보이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묶어서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에라라고 말을 하고. 그 시대,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 시대 흐름. 지금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건 시대 흐름인데, 그래서 요즘 시대정신이란 말도 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세대들의 마음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세계사의 흐름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신자들이라도 읽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하여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라도. 유다 망하듯이 망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집단이 다시는 나라 일을 맡지 못하도록 투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무조건 국힘당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 안에 올 말까지 윤석열이를 파멸시켜야 한다는 거죠. 너무 위험해요. 요시야왕은 나라를 개혁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나라를 개혁하기는커녕 기득권 세력과 하나가 돼서 뭐 노동자는 뭐야? 대한민국 인민 전체잖아요. 노동자 탄압이 무슨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노동자 탄압을 하려고 69시간 따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더 나가서는 30시간까지 말을 하고 미국에서도 일부 기업이나 병원 등에서는 이미 40시간을 안 해요. 36시간 한단 말이에요. 간호사들 보러 12시간씩 3일만 일해라 4일 쉬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대요. 샌프란시스코하고 거기에는 모든 병원이. 그랬더니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 36시간을 했는데 40시간 일한 것보다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 생산성이 증가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1차 산업시대도 아니고 그저 육체적인 노동력만 뒤로 붙는 1차 산업시대도 아니고 지금 4차 산업시대인데 노동시간만 주구장창 늘려내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나요?
안 되지? 근데 이런 정말 쌍팔년도 사고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건 대한민국 인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미 사대주의에 쩔어서 그 미국 의존적 외교나 하고 나라 다 퍼주고 다 내주고 국민들 자존심 짓밟고 세계사 흐름을 읽지도 못해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신자들은 어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주 쉴까 하다가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심각해졌는데 그래도 웃습니다. 왜 웃어요? 주님을 믿는 신자는 주님의 움직이심, 그분의 역사 쓰심을 믿으니까 나는 오늘 내 신앙을 보이기만 하는 거죠.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페르시아에게 작심작심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자는 당연히 만면의 미소를 띠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